안녕하세요, 선생님.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다음 달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남편이 받은 퇴직금 중에서 남편 수술비, 자녀 결혼비용, 등록금 등을 지출했고, 그리고 교회에 기부금을 좀 냈는데, 이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다 공제받을 수 있겠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기초연금 신청 전 기타 증여재산의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기타 증여재산 관리 비법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드릴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기타 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처분된 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말하는데요. 기타 재산의 적용 기준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며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의 증빙자료를 평소에 잘 관리하시는 것이 본인의 기타 재산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재산의 적용 범위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타 증여재산의 적용 범위는 타인 또는 자녀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 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되며 공익 또는 자선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기타 증여재산에 포함되는데요. 이는 기초연금 신청 전 자산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타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은 증여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에 반영되고 기초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자동차 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기타 증여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종중, 문중의 금융재산은 국세청에서 고유번호를 교부받아 단체명과 고유번호로 계좌 이체한 경우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서 기타 증여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기타 증여재산의 정의와 적용 범위, 그리고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은 기타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째, 타재산 증가분입니다. 타재산 증가분은 재산을 처분해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며 새로 취득한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참고로 주택을 매각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하고 부채를 상환했을 경우에는 부채 상환 금액만큼을 감소 처리합니다. 둘째, 본인 소비분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은 진단서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한다면 기타 증여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는 학원비 등록금 등의 영수증을 첨부하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거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비로 사용한 경우 본인 소비분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에만 한합니다. 또한 모든 간이 영수증은 본인 소비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도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부, 이혼합의서, 법원 판결문, 계좌이체 내역서 등을 첨부하시면 기타 증여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재산 증가분과 부채 상환금도 기타 증여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좌에 있는 일시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했거나 부채를 상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부채의 범위는 기초연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채에만 한정됩니다. 셋째, 자연적 소비금액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던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기타 재산을 사용한 경우 일정 금액을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처분한 달이 속한 달부터 단독가구 235만 7천원, 부부가구 286만 4천원씩을 매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연적 소비금액은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매년 조금씩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부채는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부채란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금융기관 이외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 금액, 즉 갚지 못한 금액을 말하며 2024년 기준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채의 종류 첫 번째는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표준액의 50%까지만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시가표준액 6억 원의 아파트를 보증금 6억 원에 전세를 주었을 경우 전세보증금 6억 원을 전부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 시가표준액 6억 원의 50%인 3억 원까지만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차용증에 의한 돈거래와 마찬가지로 가족 간의 임대계약서에 의한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산정 시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는 편법으로 임대보증금을 높여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재산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의 종류 두 번째는 금융기관 대출금입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의 조사 방법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금융기관 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록 대부업체까지 모두 포함되는데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은 대출금의 종류 및 용도와 상관없이 모두 부채로 인정됩니다. 즉,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던지 사업을 했던지 의료비로 사용했던지 상관하지 않고 100% 부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담보대출금인 경우 담보 설정 금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 대출금 중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없을까요? 마이너스 대출구와 카드론, 즉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신용대출 등은 담보 없이 무보증 신용상태로만 대출을 해주므로 대출이 쉽고 언제든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는 등의 편법으로 부채를 늘리고 재산 규모를 줄인 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 후 다시 되갚는 형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빚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다수의 기초연금 수급자와 일부 무분별하게 카드론 대출 등을 사용한 수급자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으며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우선이지 카드론 대출 등으로 부채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채의 종류 세 번째는 신용카드 미결제금입니다. 여기서 미결제금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을 말하는데요.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할부회차의 금액만 부채로 반영됩니다. 또한 여기도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연체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채의 종류 네 번째는 금융기관 외 대출금입니다. 1. 공적기관 대출금 2. 법에 근거한 공제외 대출금 3.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농지연금, 주택연금은 재산을 담보로 한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령한 금액만큼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의 종류 다섯 번째는 개인간 부채, 즉 사채입니다.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는 부채로 인정되지만 이렇게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가 아닌 모든 개인간 부채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53만원, 오늘 말씀드린 기타 증여재산을 잘 관리하셔서 감액 없이 100% 모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